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소개하는 크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상담법과 관련돼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몇 개 연구들을 일단 개략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그 중에 이제 2개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는 이제 상담 법제화 과정이라고 해서 좀 이따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상담법 만들자라고 하는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개관한, 일종의 뭐 역사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담 역사의 한 영역인 상담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S 기반 상담 자격 법제화. 그러니까 이제 상담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논의 중에 한 영역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상담 법제화를 할 수 있지라고 할 때 NCS를 기반으로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또 현행 법률상의 전문 상담 인프라. 그러니까 현행 이제 법이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여하는 심리 상담을 다루는, 심리 상담을 언급한 그런 법은 어떤 게 있지? 라는 걸 좀 찾아보고 그 내용은 어떤 거지? 라는 것들을 좀 제시했던 연구입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학교 상담이라는 것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이전의 연구인데 2009년도에 학교 상담 법제화 논의가 당시 있었고, 그때 이제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법안에 나타난 심리상담 정체성 탐색, 이거는 이제 올해 했던 연구인데, 이제 지금 그 연구를 할 당시에 이제 제안됐던, 발의가 됐던 상담 관련된 법안들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과연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연구 첫 번째로서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연구는 이제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연구 주제, 연구 관심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것, 뭐 새롭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것들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보다는 연구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말씀 많이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상담법과 관련돼서 처음 시작됐던 논의는 학교 상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그때에 학교 상담 진흥법 그리고 학교 상담 지원에 관한 법 2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사인을 해서 이런 법이 필요해 라고 국회의 소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당시 아마 교육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철우 의원은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예전에 한나라당 아마 그쪽 당이었고, 김진표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시죠. 이분이 이제 민주당 쪽 의원이었는데, 그 양당, 그러니까 여당 야당에서 비슷한 법을 거의 동시에 이렇게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거 되겠다 진짜, 여당 야당이 다 똑같은 법을 냈으니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폐지가 됐고, 그 다음 회기에 이철호 의원은 또 발의를 해 주었는데 결국 계속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발의됐던 게 제가 2008년이라고 기억되는데 2009년인가, 지금 그때부터 한 13,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상담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논의,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이 있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학교 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이라는 논문 발표를 했었고, 또 황준성 등의 여러분들이 학교 상담 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이분들이 이제 교육 개발원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기억되는데 그분들도 하셨고, 또 엄경 스님, 지금 퇴임하신 교육개발원 교수님이신데 한국 학교 상담 입법의 내용과 전략, 또 이문미 교수님 등이 학교 상담 법안 연구, 그리고 또한 교육부나 위트김센터나 혹은 전문상담 교사 협의회에서도 계속 상담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필요해. 그래서 전문상담 교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협의회 차원에서의 안을 만드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단일한 안을 발표하지는 못했는데 계속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법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지금 이제 올해 발의됐던 것처럼 전체 상담을 관장하는 법,
대한 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학교 상담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의 이제 법제화에 대한 얘기들이 시작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상담사, 아까 제가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정신보건 TF가 구성됐습니다. 당시 상담학회랑 상담심리학회가 같이 했고요. 거기에서 정신건강 상담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어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추진하는 그 정신보건법 안에 정신보건 상담사를 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민간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 라는 것이 저희가 당시 받았던 컨설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에서 이 자격제도를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그것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을 취득해서 이미 활동하고 있어 라는 세를 보여주자 라고 해서 그 자격 설계를 했고, 그것을 또 여러 유력한 학회들의 자격기 소지자들에 대해서 일부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 정신보건 상담사를 주자, 이렇게 이제 당시 정책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도 설립을 해서 당시 4개 학회,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 가족치료학회, 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등이 이제 모여서 이런 협의를 설립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2016년에는 진짜로 그 법의 일부를 고치자라는 조경태 의원의 발의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즉 거기에 정신보건법에다가 정신건강 상담사를 넣는 법안이 실제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법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게 NCS 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에 직업상담, 14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 2015년도에 심리상담 NCS가 개발되었는데, 그리고 2014년도에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권성동 의원, 지금 좀 이슈가 많으신 분이죠. 어쨌든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국회 토론회를 마련해 주셨고, 당시의 제목이 이제 일자리 창출과 NCS 재점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2014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 NCS를 개발하면서 야,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우리 분야에서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를 컨택을 해서 이런 이제 토론을 했는데, 당시 이제 제가 뭐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중분류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청소년의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가 당연히 이제 청소년 영역이니까 그게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시 일종의 희망사항으로 우리 상담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상담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 하면서 상담을 중분류로 해서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 가족 상담, 심리 상담, 중독 상담, 이렇게 저희 상담의 세부 영역들을 넣는 방식으로 NCS가 좀 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제안을 제가 거기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2015년에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물론 뭐 제가 제안했다고 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많은 분들의, 또 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국회의원들, 또 정부 담당자들, 혹은 산업인력공단의 담당자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조화로 노력이 있었고, 저희 상담계에서도 우리 김상대 교수님이나 또 이상민 교수님, 권소영 교수님, 또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사실 중분류의 상담이 올라가게 됐고, 거기에 거꾸로 이제 직업상담과 청소년의 그 안으로 속해버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이제 현재 심리상담 NCS 소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참 감격스러웠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관계하신 분께서 이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안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확 뒤바뀌어서 상담이 중분류로 올라간 것처럼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또 이거 바뀔 수도 있어.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상담 중분류에 저희가 올라가 있고, 물론 이제 과연 상담,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이라는 것에 이렇게 뭐 직업 소개라든지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것이 이렇게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아? 이거 좀 틀린데? 뭐 이런 논란의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심리 상담이라는 것 저희의 주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다 보니까 심리 상담이 아닌 것들이 저희 상담이라는 것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분류 상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중분류 상담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것이 2018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저희 심리상담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업무 또 직업상담 업무도 다 이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관심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심상담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 상담인적 자원개발위원회를 활용을 하면 저희 분야의 어떤 권익 내지 여러 가지 영역들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신자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NCS를 개발했으니까 그 NCS를 기반해서 자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혼동이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청소년 상담복지 NCS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개발할 때는 당연히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죠.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도와 청소년 상담센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개발할 때에 개발한 것이 지금 현행의 청소년 상담사 혹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무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행 청소년 상담사는 일종의 전문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전문 자격이라고 하면 법적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즉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복지법 이런 곳에 이미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지금 청소년 상담사라는 자격제도는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자격은 이제 기술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술 자격은 법적 근거, 아까 말한 청소년 기본법이나 복지법과 같은 법에 명시된 자격이 아니고 기술 자격은 기술자격법이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자격법의 뒤에 어디 별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술자격법의 근거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이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기술자격인데 기술자격법에 있는 그 별표의 어떤 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 자격이고요.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는 임상심사라는 자격도 기술자격입니다. 즉 심리학회나 인천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그 임상심사 말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으로서의 임상심사가 있는데 그것 역시 법적 근거를 이렇게 별도의 법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격법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CS 청소년 상담복지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현행 청소년 상담사에 적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몇 년간 계속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적용하려면 못할 것도 없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무부처,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죠,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그런 이 이슈를 가지고 좀 논란을 거쳤습니다만 현재의 결론은 따로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여기 신자격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청소년 상담사가 있지만 NCS 청소년 상담복지를 개발했으니까 NCS를 기반한 자격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신자격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NCS를 개발하면 NCS는 자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배치, 인사 이런 것에 채용 이런 것에 이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 교육에 활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이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구성한 것이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도 학습 모듈이 개발되었고 심리상담도 모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사실 교재로서도 상당히 충분한 좋은 내용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2014-15 개발했을 때는 그 다음에 바로 학습 모듈이 개발됐어요. 근데 이제 맨 아래 나오는 것처럼 심리상담과 청소년상담복지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심리상담, 올해 2022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 개정이 돼서 당시 처음에 만들었던 NCS의 구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통폐합이 되기도 했고 그것에 대한 학습 모듈은 현재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좀 문의를 하니까 요거는 이제 학습 모듈 개발은 교육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NCS 개발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은 학습 모듈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관심 있는 학회라든지 어떤 단체가 이런 NCS 기반 학습 모듈 개발 혹은 개정 과정에 좀 관여를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사 법안을 만들자라는 진짜 구체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3년도에 김영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같이 관여해서 상담사법이라는 것을 이제 학위 논문이 아니고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담사, 우리가 말하는 상담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첫 번째 연구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김정진 교수님이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하시고, 그것을 이제 국회의 학술지, 국회에도 이제 이런 법안과 관련된 학술지가 있습니다. 등재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출을 하셔서 논문이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서희에서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것을 냈는데, 여기 배경에는 이제 저희 상담학교랑 상담심리학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어 하는 노력들을 쭉 지속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상담학회랑 상담진흥협회가 함께 서명운동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토론회 내지 어떤 발표회 같은 것들 국회에서도 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법안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이곳저곳에서 받다 보니까 학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필요해,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즉 한국상담학회가 법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건 상담학회 입장에서 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정 학회나 어떤 세력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이해 당사자가 아닌 곳에서 나온 연구가 필요해 라고 해서 저희 컨설팅을 받고, 그럼 그런 연구를 하자 해서 상담학회랑 상담심리학회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이 법무법인 서희에다가 연구를 부탁했고, 거기에 이제 담당 변호사가 이렇게 주 연구 책임을 하시면서, 근데 상담 실무 전문가들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서영석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시는 걸로 해서 그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회의 어떤 성격의 뭐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당시 양 학회의 중요한 위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다 그 직함을 내려놓고 그냥 평교수로서 거기에 참여하시도록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두 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렇게 심리상담법 제정을 기초연구라는 것이 이제 2번 연구물이 나왔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사실 지금의 상담사법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 과정에서 2016년도에 상담학교 연차대에서 상담법제화에 대한 이제 그 심포지움, 아까 말씀드린 김정진 교수님의 박사학위를 기초로 한 법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심포지움을 했었고, 또 이 법안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한 10만 명 정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서명운동 관점에서 한 20만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은 좀 어렵겠지만 10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상담학회 당시 우리 회원이 한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했었고, 상담심리학회도 3만 명 좀 넘는다고 생각했었고요. 저희 가족 동원하고 학생들 동원하고 하면 10만 명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3만 명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저희가 이 서명운동을 한 3년 정도 했다고 생각되는데 더 이상 안 오르더라고요. 안타까웠고, 물론 그 자료를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고 하면서 그리고 의원들 설득하는 자료를 썼습니다만, 더 많은 서명운동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학회들이 함께 모인 단체가 좀 필요해.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제 아까 정신건강 상담사 협의회처럼 그냥 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보다는 이제 법인으로서의 단체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국상담진흥협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담의 날이라는 것도 기획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에다가 상담의 날 이것을 이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절이나 혹은 도서의 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날이 우리 달력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상담의 날도 달력에 좀 박아서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담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3년 이상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보지 해서 상담의 날이라는 것을 첫 번째 8월 8일로 저희가 정했는데, 8월 8일이 사람이 서로 보는 그런 모양새이잖아요. 근데 8월 8일이 또 좋은 숫자인지 이미
도서의 날이든가 섬의 날이든가 이미 되어 있고 여러 날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8월 8일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2017년부터 매년 이걸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정책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들을 진행해왔고요. 2018, 19 계속 이런 상담의 날이라는 것들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상담사법 연구 법무부인 서희에 저희가 지원을 2019년도, 20년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상담 분야에서 상담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영역, 저희 심리상담 영역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영역에서도 이런 법제 노력들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것들 당연히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진로 상담 교사라는 제도가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사실 이 진로 상담 교사가 처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교육부에서 만들려고 할 때 이걸 전문 상담 교사와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거 갖고 저희 상담 전문가들과도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운영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진로 상담 교사가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진로교육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 상담 교사가 들어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심리상담 영역 저희는 이제 전문 상담 교사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만 전문 상담 교사와 약간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좀 다른 그런 교사가 확립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최근 몇 년 안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이 또 지금 재활학과 중심으로 해서 자격 취득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1급, 2급 이렇게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1급 쪽에 전문 영역 복지사가 생겼습니다. 한 2년 전이라고 제가 기억되는데 여기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것이 별도로 발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물론 이제 아직 이것이 충분히 이게 어떻게 이런 자격을 발급하지에 대한 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이런 전문 영역 사회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신보건법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신건강 복지법 좀 더 긴데 하여간 정신보건법이 아니라 정신건강 관련 복지법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2019년도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심리상담소의 개설 운영에 관한 규제 법안 즉 그 정신건강복지법의 어떤 하위 항목으로서 심리상담소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심리상담사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통제를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안에서 하게 된다면 그 법은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통제하고 있는 법인데 거기에 우리 심리상담 일종의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제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반대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어쨌든 이 법안은 이제 계속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반대 의견들 중에는 자, 심리상담이 뭔지, 누가 심리상담사인지 그것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심리상담소라는 것을 먼저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여러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진행 안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지막에는 한국심리학회가 심리서비스법 입법 연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 발표가 작년에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계속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 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 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신창현 법안을 신창현 의원 혼자서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누군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런 법안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마도 정신과 의사들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그룹이 법안이 당시 신창현 법안이 계속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움직임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반대 의견으로 나왔던 상담이 뭔데
그리고 또 상담사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어떤 내용을 이 법안에 이제 넣으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심리학회한테 그거를 요청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학회는 또 본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왔던 심리사라는 국가자격제도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타서 그것을 넣은 이제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발표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상담계와 여러 충돌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보건복지부도 이 심리서비스법 입법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실제로 그 속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지금 신창현 법이 나왔다가 폐지된 이후에 심사법 연구가 나왔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누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뭔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상담 쪽 법안 3개, 심리 쪽 법안 하나가 나와서 지금 상정이 됐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만약 논의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잘 되면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법제위원회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의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정신과 의사 쪽에서는 우리 법안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넘기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넘는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들과 일종 싸워야 되고, 싸운다는 것은 진짜 토론회에서 맞짱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법은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우리의 어떤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 법제 과정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뭐 연도별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논문에 실었고, 이거는 상담학회에서 공지사항으로서 상담학회가 심리상담법을 위해 걸어온 길과 나갈 길이라고 해서 2021년도 아마 5월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올렸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표를 제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보완해서 이렇게 만든 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담 법제와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연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이제 상담 역사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으로 유정희 지금 안양대학교 교수님께서 학교 상담과 관련된 이제 그 제도 연구를 했는데, 우리 학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0년대 미국의 이제 교육사설단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어떤 과정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의 어떤 학교 상담 발전 과정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마 상담 쪽의 역사 논문으로서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뭐 물론 여러 학회나 단체들이 뭐 예를 들어 10년사, 20년사 이런 걸 발간을 하면서 거기에 상담 역사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여러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담 법제에 관한 연구는 이것으로 이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연구는 현행 법률상의 전문 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런 관심을 갖게 됐냐면, 현행 많은 법들에서 사실 상담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현장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 법률들을 수집을 해서 각 부처별로 상담 정책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자 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 상담 기관에 대해서 혹은 상담 인력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즉 심리상담 전문가들 그룹에서 보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에서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의 종합법령정보 사이트, 여기에서 상담, 심리치료, 심리상담, 상담치료, 상담점치료, 상담서비스, 상담 지원, 심리지원 등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나온 자료가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1005건인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중복되는 거 빼고, 또 이제 우리 상담과 비교적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것들 빼고 하다 보니까 총 468개 정도 법령이 도출됐는데, 그 중에서 진짜 우리
심리 상담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101개를 이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제 연구 전에 또 다른 연구자께서 유사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 중복 연구 아닌가 생각했지만 좀 관심사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진행을 했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를 내용을 잠깐 보면 일단 각 부처별로 좀 정리해봤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 부서라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무부 쪽에 법률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순으로 이제 부처별 관장하는 우리 상담 분야, 심리상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법률이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좀 영역별로 나눠봤어요. 즉 여러 법률들이 이제 주 대상을 어디로 하는가. 그 대상은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상담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아동 청소년 분야 쪽으로 관장하는 법률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기관으로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정위탁지원센터, 뭐 아동복지시설 등등등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과 관련된 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고용촉진시설, 광역자활센터, 국가진로교육센터 등. 그다음에 부부가족과 관련된 거,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치료센터 이런 것도 있죠. 정신질환에 관련된 거, 취약계층에 관한 거 등등등. 이렇게 이제 현행 법률들을 이렇게 이제 주요 대상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보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상담 자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지 하는 걸 봤는데, 저희는 이제 상담 분야 자격과 유사 분야 자격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즉 비교적 저희 상담 전공자들이 취득하는 자격이라고 보이는 걸 상담 분야라고 했고, 그러니까 상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들을 이제 유사 분야로 저희 분류를 해봤는데, 그래서 상담 분야라고 했을 때 자격을 명시하는 것이 있고, 학위를 명시하는 것이 있고, 경력을 명시하는 것이 있어요. 자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직업 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등을 제시하는 것이고, 학위라고 하는 것은 상담 분야 석사 혹은 학사 등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냥 이런 자격이나 학위 없이 상담 관련 경력 이렇게만 써놓은 곳도 9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담 전문 자격이 아닌 유사 분야, 뭐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사일 것이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고, 정신과 의사고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그냥 관련 교육 이수라는 것도 있어요. 뭐 간호사도 있고 교원도 있고 등등등등. 학위로 보면은 유사 분야 석사 이상. 그 다음에 뭐 관련 경력, 공무원 경력자 이런 분들도 뭐 저희가 생각하는 심리상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다. 비교적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상담 전문 분야의 이제 자격 내지 학위를 좀 거친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의 분석을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에, 자, 일단 이제 저희는 법안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이 법안의 법률에 근거해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력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을 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 심리상담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겠다. 즉, 이 여러 법률들이 혹은 부처별로 알아서 그냥 자격 설정을 하고 서비스 내용도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일종의 통일된 수준과 내용, 기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NCS 좀 말씀드렸는데, NCS가 국가 표준이라는 걸로 개발되어 있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NCS 기반 심리상담사를 만들어서 이 여러 현행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법제화가 있어야 되겠다. 즉 이런 여러 법률들이 있는 거 좋은데 이 법률들이 너무 제각각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의 통일된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심리상담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고, 아까 이제 학교상담법 2008년 9년 그때 이제 양당에서 제안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안 된 여러 이유를 저희가 이제 여러 경로로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이제 모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법, 즉 어머니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법이라는 게 큰 틀이 위에 있고, 거기에 아래 학교 상담법, 청소년 상담사법, 또 무슨 법 이렇게
각계 법령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교상대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신보건 복지법에서도 상담이 뭐냐, 상담사가 뭐냐가 아직 없는데 어떻게 시민상담센터를 규정을 해?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 법제화에 대한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걸 이제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뭐 올해에 다행히도 실제적인 이제 법안 발의가 있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법령센터에 있는 국가적인 수준의 법령만 이제 보았는데, 이 자치법규,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역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 전라북도라든지 인천광역시 이런 곳에도 나름대로 이런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실제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또 하고 있는 상담 사업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이제 연구 제안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상담법에 대한 연구를 제가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상담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신다면 이런 이슈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발의사항 아시겠습니다만 3개의 법안 우리 상담사 쪽으로 있고, 심사법 여기 서정수 의원 발의하신 법안이 하나 해서 총 4개가 우리 분야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고요. 법안 심사 절차 상에서 지금 법안 발의가 돼서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가 됐고 이미 그래서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법안 한번 논의해보겠어 라는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죠. 아주 큰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상담법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상정이 됐고요. 이 심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내년 희망적으로는 즉 초라고 하는 것은 6월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대지 사실 확정 아닙니다. 그것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게 잘 돼서 넘어가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뭐 자꾸 심사나 혹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있는 것들을 심사한 이후에 거기로 넘어가면 이제 본회의를 가게 되고, 거기서 땅땅땅 하면 이제 법안이 제정됐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지금 간호사법이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똑같은 위원회입니다.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했습니다. 법안 여기 법제사법위원회로 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달 이상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사들의 반대, 또 간호사법이 제정되는 것에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 반대하고, 거기 이제 의료법에 있는 여러 직군들이 있거든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호계에서 10년 이상 노력을 해왔고, 지금 국회의원도 간호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후보 시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쪽 캠프에 다 간호사법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됐지만 법제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정말 잘해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넘어간다고 해도 여기를 과연 법제위원회를 통과할까? 이거 상당히 또 다른 큰 산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 이슈들이 있죠. 지금 고려대 이상민 교수님께 계속 이제 논문을 쓰고 계신데, 이런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들을 하시고 또 제안들을 하고 계신데요. 응시 자격, 이게 이제 상담 전공이 되냐, 심리 전공이냐, 뭐 이런 거. 학사로 괜찮냐, 석사냐, 혹은 석박사를 다 해야 되냐, 혹은 이걸 무슨 전공을 했다고 하면 오케이 해줄 것이냐, 혹은 뭐 무슨 과목들을 들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들이고요. 수련 과정 및 내용, 즉 교육 과정 내에서 수련하도록 할 것, 즉 석사를 혹은 학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련하는 것들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 과정 외, 지금 상담학교나 상담심리학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식적인 학교에서 수련받는 것을 인정해줄 시스템이 아니고 학교 이외 여러 가지 학교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연수기관에 가서 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 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주요 이슈입니다. 1000시간 할 거냐, 3000시간 할 것이냐. 또 저희들은 의사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의료적인 걸 하는 게 아니야. 의사들은 의료적인 영역을 하는 거지. 우리는 비의료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뭐 이런 놈. 그건 상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되지? 자, 상담이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절이나 아니 절이나죠. 뭐 철학관 이런 데서 사주팔자 보면서 인생 상담 하는데 그것도 니네들이 관장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도 해요. 뭐 상담자 들어가면 부동산 상담도 니네가 하는 상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희가 보면은 참 상식적이 않은 질문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만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심리 상담으로 써야 되나? 전문 상담으로 써야 되나? 혹은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예술 치료, 뭐 살림 치료, 반려동물 매개 치료 등등등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 방법들이 혹은 상담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들입니다. 경과 규정. 자, 지금 우리 법안들에 다 이게 이슈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법이 딱 만들어졌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할 때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그냥 다 인정해주자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준 커트라인에서 넌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넌 안 돼 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어디가 부처가 관장해야 될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서 우리 상담법을 좀 담당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건복지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미 있고 정신과 전문 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상담 분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게 불편했고 또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고, 지금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 상담법 만들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안 되는구나. 그럼 교육부로 가야지. 혹은 뭐 청소년 상담하니까 여성가수 쪽으로 가야지. 혹은 이게 여러 부처가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국무총리실로 가야지. 라고 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어디도 그래 우리가 심리상담 맡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심리사법 연구 그것이 불거지고 막 이슈가 되면서 하면서 이게 뭐 정신과 의사뿐만이 아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심리상담하는 아주 큰 세력이 있네. 이걸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건복지부가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우리가 담당해야 보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정말 흔쾌하게 우리 심상담을 보건복지부가 맡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정신과 의사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상당 심리학회에서 법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해서 법안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 4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국회의원도 사실 그거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추가 법안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되고, 일단 현재 발의된 4개의 유사 법안이잖아요. 병합심사라고 하는데 그걸 통합해갖고 보건복지위원장 이름으로의 어떤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거로 기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적 분위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따로 법이 있어야 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이고, 법안 제정하고 나면 시행령 시행규칙 사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1000시간이냐 상담 전문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담 법안 본 법안에 들어가기 좀 쉽지 않아요. 그냥 심리 상담사를 둔다 정도가 법안에 들어갈 적합한 수준의 내용이고,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시행을 위한 거예요. 시행규칙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정말 박터지게 전문가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몇 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도 법안에 만들어졌지만 10년이 지나서야 실제로 시행됐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전문 학회나 단체들 지금 싸울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법안을 뭐 얼기설기 해서라도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령을 만들 때,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때 가서 싸워도 늦지 않고, 지금 아무리 싸우고 나도 그때 가서 또 싸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법 시행이 되는 것이 앞으로 전망. 과제. 일단 상담계가 연합해야 돼. 뭐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 뿐만 아니라 상담계 뭐 워낙 많은 단체들, 전문가들 있잖아요. 연합된 구조가 필요하고 또 이런 연구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상담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된다. 자, 간호사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아신 분들 보시겠지만 11월 말인가요?
국회 앞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 동원령을 간호사협회에서 내렸어요. 간호사들, 또 간호학과 학생들 다 동원해. 3만 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안 때문에 국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끔 물어봐요. 몇 명이나 와서 시위할 수 있냐고. 뭐 체육계 하면 딱 몇천 명 모여서 머리 딱 깎고 들어 누울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당한 게 얼마나 모일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아까 제가 서명운동 말씀드렸는데 10만 명이 됐는데 3만 명을 끝났어요. 자, 2009년도 때 두 의원이 학교상담법 발의해 주었잖아요. 8월에 공청회 할 때 지난번 우리 신상정 의원 토론회 할 때 거기 한 500명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8월에 할 때는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12월에 이제 우리 의원이 두 명이었으니까 두 번 해야 되잖아요. 12월 할 때 한 50명 안 나왔어요. 너무 국회의원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바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를 배려를 해서 그런 행사를 만들어주는데 적어도 몇백 명은 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래도 국회의원한테 체면했었죠. 그 외에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 상담 전문가들이 너무 이제 상담 실무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정책 제도 이런 쪽에 관심과 노력들이 좀 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책 그쪽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사람이고 당연히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걸 로비 자금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양 학회가 연구를 위해서 서희라는 곳에 어떤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 법안 3개가 나온 그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심상정 의원 측에서 발의를 해주셨잖아요. 작년에도 토론을 해줬고,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표잖아요, 표.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이제 정치 자금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 자금 법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좀 노력을 보여주자. 그분들이 우리 상담법을 이렇게 발의하고 진행해 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어떤 면에 그분들의 압력을 좀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좀 모아보자 라고 해서 일정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은 이제 모여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상담계가 필요해라고 우리가 말로만 뭐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종의 노력, 희생이 필요하죠. 돈을 내거나 혹은 국회까지 찾아가서 거기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논리를 가지고 우린 필요해 라고 말해도 결코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제 상담 정책학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연구물을 계속 축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런 동기부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